아침부터 분주한 하루였어요. 엄마는 연신 장본 재료를 체크하느라 바쁘셨죠. 다 사왔나? 고기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기는 우리 네 식구 먹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 왜 자꾸 뭘 빠뜨린 것 같지? 엄마가? 나나 아빠면 몰라도 엄마나 오빠는 절대 뭘 빠뜨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철두철미. 제 말에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그런가? 엄마랑 오빠는 뭐든 꼼꼼하잖아. 덤벙이는 나나 아빠가 덤벙이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엄마는 빙긋 웃고는 본격적으로 요리에 나섰습니다. 갈비찜용 고기에 핏물을 빼고 잡채 재료를 손질하고 전까지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와 엄마가 분주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간 오빠가 금이 환영하는 날이었거든요. 솔직히 나 이번에는 조마조마했다. 내년에 사법고시 폐지되잖아.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했다니까. 엄마는 걱정 안 했어. 우리 선우는 잘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제 말에 엄마는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답하셨어요. 그 속에 오빠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날은 설관 오빠가 사법고시에 붙고 본가로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본격적으로 고시 공부를 한 지 7년 만에 이룬 쾌거였죠. 게다가 내년에 사법고시가 폐지되는 상황이라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경쟁률을 뚫고 오빠가 최종 합격 소식을 알려왔을 때 무뚝뚝한 아빠마저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고생했다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엄마는 오빠가 내려온다는 말에 아침부터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소갈비찜부터 잡채에, 전에, 문어 숙회까지 그야말로 잔치상이 따로 없었죠. 아빠마저 임금님 수라상이 안 부럽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엄마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는데 엄마가 흘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 사모님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엄마가 사모님이라고 칭한 분은 바로 오빠와 저의 친엄마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엄마는 아빠가 재혼하면서 맞이한 새엄마였어요. 새엄마는 아빠 회사의 직원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친엄마는 새엄마와 여러모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새엄마는 차분하고 조용한 천상 여자였어요. 반면 친엄마는 여장부 스타일이셨습니다. 배포가 크고 추진력이 있으셨죠. 아빠가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신 것도 친엄마의 지지 덕분이었다고 해요. 당신 나랑 연애할 때부터 줄곧 사업하고 싶다고 했잖아. 할 거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 그래야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지. 그래도 되겠어? 선우랑 선이가 아직 어리잖아. 선우랑 선이가 크면 그때는 또 돈 많이 든다고 못할걸?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일단 해봐. 잘 안 되면 그때 다시 취업하면 되지. 아빠는 엄마의 이런 지지에 힘입어 오랫동안 꿈꿔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창업을 하고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해요. 돈을 벌기는커녕 까먹을 때도 많았고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엄마는 오빠와 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재취업을 하셨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지금 한참 회사가 크는 시기잖아.
집에 생활비 가져다 줄 생각 말고 회사에 투자해. 길게는 못 줘. 나 딱 3년만 일할 거야. 그때까지 회사 부지런히 키워. 알았지? 엄마의 배려 덕분에 아빠는 돈 걱정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이런저런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 아빠의 회사는 3년 만에 직원 5명에서 30명 규모로까지 성장했고, 엄마도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아빠를 닮아서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뭘 하든 야무지다는 소리를 들었죠. 반면 저는 덜렁이었습니다. 뭘 하든 실수투성이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야. 알았지? 오빠는 실수 안 하잖아. 오빠랑 선이는 다른 사람이잖아. 오빠는 오빠의 장점이 있고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런 비교로 스스로를 속상하게 하지 마. 알았지? 엄마의 따스한 말과 응원 덕분에 저는 뭐든지 잘하는 오빠와 함께 있으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씩씩하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빠를 시기하거나 질투한 건 아니었어요. 도리어 늘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는 오빠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빠는 동네에서 이름난 수재였어요. 한 번 본 건 좀처럼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아빠의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살림살이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 무렵 작은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죠. 주변에서 수재 소리 듣는 아들에 애교 많은 딸까지. 그때는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줄 알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희 가족을 덮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또 소화제 먹어? 요새 자꾸 얹히네. 많이 먹지도 않는데. 그러지 말고 병원을 한번 가보라니까. 뭐 이런 걸로 병원까지 가. 이러다 말겠지. 그 무렵 엄마가 자주 체하고 종종 등이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했어요. 그러다 체중이 3kg 가까이 빠지자 결국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 모두 그렇게 큰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며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결국 종합병원에 가서 복부 CT에 혈액검사, MRI까지 받게 됐죠. 며칠 후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4기입니다. 이미 간과 림프까지 전이돼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의사는 엄마에게 6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아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엄마의 시한부 판정으로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좀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아빠조차 막막한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셨죠. 그 상황에서 가장 씩씩한 사람은 당사자인 엄마였어요. 다들 왜 그래? 당신은 또 왜 울어? 내가 당신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그깟 회사가 뭐라고.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뭐가 미안해. 당신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닌데.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시한부 판정 받고도 이겨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두고 봐. 보란듯이 이겨낼 테니까.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책하는 아빠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와 오빠에게도 씩씩하게 이겨낼 테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 엄마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의연하게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약이 얼마나 독한지 항암 치료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엄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모두 밀고 오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그간 모아놓은 용돈을 탈탈 털어서 엄마한테 예쁜 모자를 선물해드렸어요. 엄마는 모자를 받고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딸이 용돈 모아서 산 거야? 세상에 너무 예쁘다. 엄마는 모자를 쓰시고는 연신 거울을 들여다보셨어요. 나 모자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이제 알았잖아. 그전에는 답답해서 쓸 생각을 못했는데. 어때 얘들아? 엄마 예쁘지? 비록 병색이 완연했지만 식구들이 슬퍼할까봐 진심을 담아 환하게 웃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게 씩씩한 엄마였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초반에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병원에만 다녀오면 며칠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드셔도 화장실에 가서 모두 토해내기 일쑤였죠. 나중에는 음식 냄새만 맡으셔도 구토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깨서 거실에 나갔다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엄마를 봤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으면서 신음을 참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족에게 아픈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엄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의사가 말한 6개월을 훌쩍 넘어 1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버티셨습니다. 그 사이 내성이 생겼는지 더 이상 약이 듣지 않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했어요. 엄마도 통증 조절제나 패치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드셨는지 병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죠. 그때부터 오빠와 저는 하교 후 엄마의 병원에 가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만큼이나 자주 병원에 들락거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랫동안 아빠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던 분이셨죠. 저와 오빠는 그분을 비서 이모라고 불렀어요. 비서 이모는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를 챙기는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일이 많아졌네요. 미안해서 어쩌죠? 아니에요. 사모님이 얼른 나으셔야 사장님도 회사 일에 전념하시죠. 이것도 제 업무 중 하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비서 이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저희가 하교하고 병원에 가면 항상 비서 이모가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따로 있었지만 간병인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세심히 챙겨주시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엄마의 말벗이 되어주시기도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병원에 비서 이모의 이모님도 입원 중이셨다고 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엄마를 돌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도 자주 들여다볼 수 있으니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괜찮은 상황이었던 셈이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한 후로도 1년 가까이 독한 항암 치료를 견뎌내셨어요. 하지만 갈수록 병색이 완연해지는 게 어린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실 때가 많았거든요.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찾기도 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족 모두 느끼고 있었죠. 선우야, 선이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한다. 알았지?
엄마 역시 끝이 다가옴을 느끼셨는지 하루는 저와 오빠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든 힘들 때는 의지하고 곁을 내주렴. 알았지? 그 후 아빠에게는 좀 더 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목소리가 너무 약해져서 엄마 입 가까이 귀를 대야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엄마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말라는 아빠의 당부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지 2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마저도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결국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슬픔에 잠긴 저희를 위로해 준 건 비서 이모였어요. 엄마가 입원한 후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봐주시긴 했지만 그래봐야 일주일에 2-3번 와서 집 청소를 해주시는 게 전부였어요. 밑반찬을 해두시긴 했지만 오빠나 제 입장에서는 따뜻한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서 이모가 와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는데 저나 오빠가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와 맛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우와, 이모, 이거 엄마가 해준 찌개랑 맛이 비슷해요. 어떻게 끓인 거예요? 사모님이 레시피를 알려주셨어. 선우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라며? 선이는 된장찌개고, 맞지? 다음에는 선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불고기도 했으니까 같이 먹어. 저는 그저 맛있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오빠는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비서 이모 역시 그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봤죠. 선우야,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안 먹어?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나중에 먹을게요. 오빠는 그렇게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오빠는 사춘기가 찾아와서 안 그래도 없던 말수가 더 줄어든 참이었어요. 단순히 그 영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빠는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거였어요. 그렇게 비서 이모는 엄마가 없는 집을 들락거렸고 얼마 후 아빠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비서 이모와 재혼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당연히 저와 오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빠의 반발이 심했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 너희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아빠가 회사 일 하면서 너희들을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잖니. 괜히 우리 핑계 대지 마세요. 나랑 선이는 엄마 안 계셔도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오빠는 그렇게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반발하니 덩달아 저도 비서 이모에게 반감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아빠는 결심을 굳히셨는지 저희의 반발에도 그대로 재혼을 강행하셨습니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그 무렵 오빠나 저나 사춘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친부모하고도 갈등을 빚을 때인데 하물며 새엄마가 갑자기 들어왔으니 오죽했겠어요. 오빠는 노골적으로 새엄마를 거부했습니다. 새엄마하고는 대화도 거의 안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우야, 학원 잘 다녀왔니? 저녁 차려놨어. 얼른 와서 먹어. 새엄마가 처음으로 저녁을 차린 날, 오빠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아빠는 퇴근이 늦어져서 저와 엄마만 식탁에 앉아 있었죠. 저는 눈치를 보며 몇 숟갈 뜨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엄마는 별다른 말 없이 묵묵히 상을 치웠어요. 다음 날 새엄마는 또다시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날은 아빠도 함께였죠.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 이제 이런 음식 안 좋아해요. 오빠는 식탁을 흘끔 보고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아빠가 나섰죠. 아빠는 오빠의 방으로 들어가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저야 워낙 사고뭉치라 아빠에게 혼날 일이 많았지만 오빠는 모범생이라 좀처럼 아빠한테 혼나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야? 누가 엄마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굴래? 누가 엄마예요? 저한테 엄마는 하나뿐이에요. 저나 선이 의견 무시하고 멋대로 재혼한 건 아빠잖아요. 뭐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새엄마가 아빠를 말린 덕에 더 큰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오빠에게도 저에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아빠를 설득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나서면 도리어 아이들과 친해지는 게 더 어려워진다면서 자신이 어떻게든 풀어보겠다고 했죠. 새엄마가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 아빠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새엄마는 저나 오빠와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아빠가 일부러 치워둔 엄마와 찍은 가족 사진을 다시 걸어둔 것도 새엄마였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사모님과의 추억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인데 억지로 지우게 하고 싶진 않아요. 도리어 그렇게 아빠를 설득하기도 했죠. 오빠와 제 교복을 매일 깨끗이 다리고 저와 오빠가 먹든 먹지 않든 매일 새로운 반찬을 정성껏 차리셨어요. 제가 흘리듯 한 말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선이야, 곧 생리할 때 되지 않았니? 이번에도 생리통이 심하면 같이 병원에 가볼래? 병원이요? 약 먹으면 훨씬 낫거든. 같이 가자. 저는 생리통이 유독 심했어요. 친엄마가 투병 생활을 할 때 첫 생리를 시작해서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이 흐른 참이었죠. 그러다 새엄마의 말에 함께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어요. 혼자 가기에는 아무래도 부담돼서 여태 미루고 있었는데 새엄마가 함께 가준다고 하니 알게 모르게 든든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엄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아빠도 어느 순간 손을 놔버렸죠. 오직 새엄마만이 그런 오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매일 묵묵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빠는 완전히 날이 서 있었어요. 친구와 심하게 다퉈서 새엄마가 교무실에 불려가기까지 했죠. 성적도 뚝뚝 떨어져서 아빠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늦은 밤 집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방황하던 오빠가 빗글에 미끄러진 차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만 겁니다. 하필 그날 집에는 새엄마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저는 수련회를 간 참이었거든요. 새엄마는 연락을 받자마자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선우 엄마인데요. 연락받고 왔어요. 우리 선우 어딨나요? 접수대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새엄마의 목소리가 어찌나 절박한지 오빠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해요. 곧 눈물이 범벅이 된 새엄마가 오빠가 있는 침대로 달려왔는데 얼마나 급하게 집에서 나왔는지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머리도 산발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선우야, 엄마 왔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어떡해, 우리 선우. 어떡해.
울먹이며 그렇게 말하는 새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데 오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오빠는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긴장이 풀려서인지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새엄마는 병실에서 밤새 오빠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다리 말고는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다음날 오빠는 깁스를 하고 새엄마와 함께 퇴원했어요. 그 사이 아빠도 새엄마의 연락을 받고 급히 서울로 돌아온 참이었죠. 어찌나 놀라셨는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집에 뛰어 들어오셨다고 해요. 선우야, 괜찮니? 괜찮아요. 종아리뼈에 금이 갔는데 한 달 정도 깁스하면 괜찮을 거라고 해요. 아, 그래, 다행이네. 당신도 고생 많았어. 그날 저녁, 저까지 수련회를 갔다 돌아와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웬일로 그날은 오빠도 묵묵히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두 눈이 동그래져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웬일이야? 밥을 다 먹고. 병원 밥맛 없더라. 집밥이 맛있어. 오빠의 무뚝뚝한 말에 새엄마 역시 깜짝 놀라서 오빠를 바라봤죠. 저와 아빠 역시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오빠가 새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세요? 나 말이니? 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요. 오빠의 무뚝뚝한 말에 새엄마는 놀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역시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죠. 정작 당사자인 오빠만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있지. 늦지 않게 갈게. 몇 시에 하는지 꼭 알려줘. 새엄마는 감격한 표정을 애써 숨기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빠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식구 모두 놀랐지만 그 일로 새엄마와 오빠 사이에 단단하게 세워진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새엄마와 같이 밥을 먹고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죠.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 저처럼 함께 수다를 떨지는 않았지만 새엄마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으니 장족의 발전이었죠. 뚝뚝 떨어진 성적도 조금씩 회복되더니 몇 달 만에 다시 전교 1등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빠는 고3이 되자 수능 공부에 매진했고 서울대 법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동네에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죠. 서울대 법대인데 동네에도 걸고 회사에도 걸고 여기저기 다 걸어요. 제발 두 분 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오빠의 합격 소식에 아빠는 물론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새엄마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 자랑하느라 바빴죠. 지방 본가에서 오가기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아빠는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오빠가 지낼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새엄마는 그날부터 오피스텔을 치우고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제가 해도 돼요. 아니야. 그래도 세팅은 어느 정도 해주고 내려가야지. 그래도 학교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다행이다. 당신이 하도 신신당부해서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알아봤어. 네 엄마가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몇 군데를 퇴짜 맞고 겨우 허락받아서 계약했다. 아빠의 말처럼 새엄마는 오빠와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고 꼼꼼히 따져서 가장 좋은 걸로 해주려고 애썼어요. 저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였죠.
정작 새엄마 본인에게는 돈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오빠와 저에게는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 후 오빠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준비에 나섰어요. 재학 중일 때는 수업을 따라가느라 바빠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다가 군대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고시 공부를 시작했죠. 그 사이 엄마는 오빠의 고시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 수능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주에 한 번은 반찬을 바리바리해서 꼭 오빠 집에 가져다 주고는 했어요. 매번 안 이러셔도 돼요. 사 먹으면 돼요. 안 돼. 이런 큰 시험 볼 때는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려면 잘 챙겨 먹어야지. 새엄마의 노력 덕분인지 저 역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됐죠. 서울에 있는 오빠 집에 반찬을 채워주고 절 만나서 이것저것 필요한 걸 사주고 내려가는 게 새엄마의 주말 일과가 됐어요. 그렇게 꼬박 7년을 한 끝에 드디어 오빠가 고시에 합격한 겁니다. 오빠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저도 지방에 있는 본가에 미리 내려온 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엄마는 오빠랑 저를 먹인다고 전날부터 장을 잔뜩 봐두신 상태였죠. 전날 내려오기를 잘했지. 이 많은 음식을 엄마 혼자 다 하려고 했어? 그러게, 우리 딸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새엄마는 제 말에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렇게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 왔어요. 어서 와. 내려오느라 고생 많았지? 배고프겠다. 얼른 앉아. 아니에요. 저도 도울게요. 그렇게 오빠까지 가세해서 상을 차리고 있으니 곧이어 아빠도 들어오셨습니다. 내 식구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간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제가 내려오면 오빠가 못 내려오고 오빠가 내려오면 제가 못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식구가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오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새엄마에게 넙죽 큰 절을 올린 겁니다. 오빠의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가장 놀란 건 바로 새엄마였습니다. 선우야. 15년 동안 저 키우고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새엄마 덕분에 고시 붙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은 오빠의 말에 새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새엄마는 눈가를 훔치며 머뭇거리다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우야, 그거 내 덕 아니야. 네가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요? 아니. 새엄마는 오빠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아빠한테도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정말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단다. 새엄마의 말에 아빠도 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어요. 언제 말해줘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러더니 새엄마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돌아가신 친엄마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엄마는 아빠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거의 초창기 때부터 근무해서 엄마도 얼굴을 잘 알고 있었죠.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런 새엄마가 엄마의 눈에 띈 건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빠 회사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요. 워낙 중요한 계약이라
아빠는 물론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계약을 눈앞에 두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회사의 내부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거예요. 거래처는 이 일을 문제 삼으면서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발칵 뒤집혔죠. 거래처 말대로 중요한 문서가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경로를 알 수 없었거든요. 아빠는 물론 전 직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당연히 비서로 일하던 새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새엄마는 그날부터 몇 날 며칠 야근을 하면서 회사의 서버와 내부 메일을 샅샅이 뒤졌다고 해요. 나중에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려서 유출 경로를 알아냈고 이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이 보고서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고 거래처를 만나서 계약을 재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마터면 자금줄이 끊겨서 회사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는데 새엄마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거죠. 엄마와 아빠는 새엄마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따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새엄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의 사례는 사양했다고 해요. 그 일을 계기로 엄마는 새엄마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새엄마의 가정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해요. 새엄마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빠의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형제나 자매도 없어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엄마가 암 때문에 입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엄마의 어머니도 심장 문제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새엄마는 간병에 매진하기 위해 처음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이를 만류한 건 아빠였습니다. 사표는 반려하겠습니다. 회사 일은 다른 직원한테 맡기고 어머니 병간호에 매진하세요. 대신 하나만 좀 부탁할게요. 부탁이요? 우리 집사람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간병인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말벗이 필요할 거예요. 오며 가며 그 사람 말벗 좀 해주세요. 아빠의 간절한 부탁에 새엄마는 이를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회사를 오가는 대신 병원을 오가며 엄마 병실에 자주 들르셨다고 해요. 엄마 역시 새엄마가 찾아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잠시나마 활력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밀한 이야기도 서로 털어놓게 된 모양이에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늘 외롭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결혼이 간절했어요. 빨리 내 가족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족을 이룰 팔자가 아닌가 봐요. 하루는 죽은 전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새엄마가 심경을 담담히 토로했다고 해요. 아직도 죽은 남편을 못 잊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봐요. 한 1, 2년은 죽을 것처럼 아팠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아픔도 슬픔도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근데 왜 재혼을 안 했어요? 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했을 텐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인지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뭐 지금은 내려놨어요. 이 나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새엄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 엄마는 혼자 남겨질 아빠와 자식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죠. 저희 앞에서는 늘 씩씩하게 구셨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런저런 걱정에 자주 한숨을 내쉬셨다고 합니다. 선우는 날 닮아서 좀 예민한 구석이 있어요. 선이는 덤벙거려도 여자애라
커갈수록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테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른 낳으셔야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몸이 참 내 말을 안 듣네요.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빠나 저희 앞에서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새엄마 앞에서는 그렇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새엄마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우리 남편 어때요? 사장님이요? 사장님이야 더없이 좋으시죠. 성품도 좋으시고 점잖으시고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사장님은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요.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렇죠. 엄마의 물음에 새엄마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빠의 성품 때문에 새엄마도 이직하지 않고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던 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뒤이어진 엄마의 질문은 뜻밖이었습니다. 사장으로 말고 남자로서는 어때요? 그 말에 새엄마는 화들짝 놀라서는 두 손을 내저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해예요. 혹시 회사에서 도는 소문을 듣고 그러시는 거면 제 이름을 걸고 말할게요. 사실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그 무렵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새엄마가 사직 처리도 되지 않고 회사에 출퇴근하는 대신 병원을 오가고 있으니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 혹시 사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었죠. 새엄마가 회사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르는 신입사원들이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새엄마는 행여 그 소문이 엄마 귀에도 들어갔나 싶어 구구절절 해명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그 모습에 엄마는 빙긋 웃었다고 합니다. 나도 알아요. 지선 씨를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선 씨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생전가도 엄마가 뭔가를 부탁하는 일이 없었기에 새엄마는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떤 부탁을 할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나 가면 우리 애들이랑 남편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네? 나도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인 건 아는데 이대로는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는 아빠와 저희 남매에 대해 걱정하는 바를 털어놓으셨다고 해요. 오빠는 똑똑한 만큼 예민하고 저는 딸아이라 아무래도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텐데 아빠가 예민한 오빠와 딸인 저를 케어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우려였죠. 아빠 역시 회사 일은 잘해도 그 외에는 어수룩한 부분이 있어서 누군가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게 엄마의 판단이었어요. 물론 엄마의 부탁에 새엄마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마 역시 새엄마의 반응을 보고는 본인이 괜한 말을 했다면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의 부탁을 들은 이후 새엄마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엄마를 간병하면서 저와 오빠를 자주 봤는데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저나 오빠 역시 새엄마를 비서 이모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으니까요. 이모, 이것 좀 드세요. 도넛인데 저희 학교 앞에 도넛 가게가 있는데 맛집이라고 줄 서서 먹거든요.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웬일이야 박선우? 네가 이런 걸 다 사오고. 엄마 위에 힘써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의젓하게 말하는 오빠를 보면서 엄마와 새엄마가 동시에 흐뭇하게 웃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새엄마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즈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새엄마의 홀어머니에게 이상이 생긴 겁니다. 질환이 악화되면서 폐에까지 영향을 줘서 폐부종이 생긴 거예요. 의사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새엄마에게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문제는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였어요. 네, 대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직장인이고요. 제가 자리를 비우기 힘들어서 전화 상담을 먼저 받아보려고요. 어느 정도 나올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새엄마는 돈을 구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당장 몇 천만 원을 구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막막한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바로 엄마였어요. 수술비 내가 보태줄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예요. 나야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병이지만 지선 씨 어머님은 다르잖아요. 수술 받으면 사실 수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손 놓고 있어요.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그 큰 돈을 받아요. 받아요. 아프고 나니까 돈 그거 쥐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이 돈으로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써야죠. 그보다 값지게 쓸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과 그간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서 새엄마 손에 쥐어주셨다고 해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 새엄마는 결국 그 돈을 수술비로 썼다고 합니다. 덕분에 홀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후 새엄마는 그 일을 두고두고 고마워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엄마는 그렇게 수술비를 보태준 후 한 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는 새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선씨, 내가 한 부탁 그냥 잊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탁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너무 과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사모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 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갚을 겁니다. 그런 생각 말아요. 그러라고 한 일도 아닌데. 아니에요, 사모님. 두 아이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새엄마의 말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새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엄마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고 새엄마는 엄마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 남매와 아빠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 역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새엄마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저와 오빠처럼 말이죠. 새엄마는 긴 이야기를 마치고 저희 세 사람에게 뜻밖의 물건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바로 낡은 스프링 노트였어요. 그 안에는 엄마의 필체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오빠와 저, 그리고 아빠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선우는 감기가 오면 목부터 부어요. 선이는 코부터 막힌답니다. 두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자주 가는 병원 정보를 남겨놓을게요. 어릴 때부터 다니던 병원이라 의사 선생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은 물론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선이는 새벽에 가끔 악몽을 꾸면 혼잣말을 해요. 그럴 때는 이마에 가만히 손을 얹어주면 금방 다시 잠들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울해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따뜻한 핫초코를 타주고 같이 책을 읽어주면 좀 나아져요. 선우 생일 때는 전복 미역국을 끓여주세요. 외할머니가 자주 끓여주셨는데 그걸 제일 좋아해요. 레시피도 자세히 남겨놓을게요. 아빠에 대한 내용도 세심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이가 속이 안 좋다고 하면 약을 주기 전에 매실차를 먼저 타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내려갈 때가 많답니다. 그 노트는 단순한 정보 기록지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남긴 사랑의 안내서였죠. 병상에 앉아서 그 노트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갔을 엄마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왔어요. 노트에는 저와 오빠에 대한 사랑과 염려, 그리고 아빠에 대한 엄마의 배려가 섬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노트가 나에게는 일종의 길잡이가 돼줬어. 힘들고 막막할 때마다 이 노트를 얼마나 펼쳐봤는지 몰라. 새엄마의 말을 증명하듯 노트는 전체적으로 낡아 있었어요. 엄마가 한 줄 한 줄 남긴 기록을 새엄마는 하루에도 여러 번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엄마가 새엄마에게 남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없어도 세 사람 모두 많이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줬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지선 씨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어려운 부탁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구절을 읽는데 어느덧 오빠와 아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진작 말했으면 오빠나 나나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았을 텐데. 엄마와 새엄마가 그런 약속을 한 줄도 모르고 아빠가 재혼했을 때 새엄마한테 못되게 군 게 생각났어요. 죄송한 마음에 그렇게 물으니 새엄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모님에 대한 의리지.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해야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나니 나도 속이 좀 후련하네. 새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빙긋 웃었습니다. 아빠 역시 새엄마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두 사람이 그런 약속을 한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그 사람한테나 당신한테나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참. 직접 하면 되죠. 직접? 네, 다 같이 사모님 뵈러 가요. 이 기쁜 소식을 사모님께도 알려야죠. 새엄마의 제안에 저희는 엄마가 계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새엄마는 가는 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프리지아를 한아름 사셨어요. 납골당 앞에 다다르니 환하게 웃는 엄마 사진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새엄마는 엄마의 사진 앞에 프리지아 꽃다발을 내려놨어요. 사모님, 선우가 드디어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사모님이 위해서 응원해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새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오빠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선우야,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지.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선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 머뭇거리던 오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새엄마 말씀처럼 덕분에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모두 엄마와 새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빠는 엄마의 사진 앞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애들 잘 컸죠?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그 말에 저는 새엄마 곁에 다가가 새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엄마랑 새엄마 덕분이지. 새엄마가 없었으면 오빠랑 나도 이렇게 잘 클 수 없었을 거야. 그치, 아빠? 그럼 두 사람이 애써준 덕분에 나도 무사히 아이들 키우고 회사도 잘 운영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아빠의 진심 어린 말에 새엄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엄마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벌써 7, 8년 전의 일입니다. 사연을 정리하고 보니 어느덧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다고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내 강아지들 왔니? 저와 오빠는 각자 짝을 만나서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오빠는 사법고시 합격한 후 검사가 됐고, 저는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마케터로 일하고 있어요. 제법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복지도 쏠쏠하답니다. 엄마, 나 엄마가 해준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또? 아니, 그렇게 매운 것만 계속 먹어도 돼? 몰라, 자꾸 땡기는 걸 어떡해. 둘째가 나를 닮았나 봐. 자꾸 매운 것만 달라고 하네. 그래도 너무 자극적인 건 안 되는데. 기다려봐. 엄마가 금방 해줄게. 아, 역시 친정이 최고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저는 어느덧 둘째를 임신해서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에요. 다다음 달이면 뱃속에 있는 아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 친정엄마가 없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친정엄마가 아니면 이렇게 살뜰히 챙겨줄 수 없을 테니까요. 너 엄마를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와, 오빠 말 서운하게 한다. 부려먹기는 딸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거지. 그건 딸로서 의무를 다하고 나서 할 말이지. 오빠 역시 제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작년에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았답니다. 세연이는 오빠처럼 법조인이에요. 변호사인데 둘이 법정에서 싸우다가 눈이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말싸움을 해도 좀처럼 이길 수 없다고 오빠가 불평을 늘어놓고는 한답니다. 그날 이후 오빠는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호칭만 바뀐 건 아닙니다. 새엄마를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검사가 된 후 첫 월급은 몽땅 새엄마를 드리고 그 후에도 철마다 용돈이며 건강식품이며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새엄마가 조금만 아프다고 하면 곧장 병원부터 예약한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별거 아니래.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그래도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아유, 이 듣는 아빠 서운하네. 이 아빠도 요즘 속이 좀 안 좋은데. 아빠도 예약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술부터 끊으세요. 그거 술병이에요. 에헤이, 냉정하네, 냉정해. 오빠가 워낙 새엄마를 챙기니 가끔 아빠가 질투 아닌 질투를 부리는데 그럴 때도 냉정한 오빠랍니다. 아버님 병원은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아이고, 역시 며느리밖에 없다. 아버님, 저도 있습니다. 아유, 그래. 우리 사이도 있었지 참. 그럴 때는 새언니가 아빠를 챙겨드리는데 저희 남편도 지지 않고 나서면서 한바탕 식구가 웃고는 한답니다. 이 모든 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엄마와 새엄마의 비밀 약속 덕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사연으로까지 적게 되었네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겠죠? 앞으로도 엄마의 당부처럼 가족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듣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있을 때 더욱 잘 챙겨야 하는 게 가족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